네, 반갑습니다. 그 매월 하는 그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처 구성하는 모범 사례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금방 제 소개를 잠깐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스타트업에서 먼저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 한 7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서 금방 얘기한 API 관련한 프로젝트 하는 팀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 다음 카카오죠. 카카오에 있는 API 서비스가 2006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서비스 처음 시작을 해서 한 8년 정도 하고 AWS로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개발자들 만나는 일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크게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첫 번째는 아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이제 그 주제, 어떤 뭐 기본적인 내용들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AWS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드는지 패턴 몇 개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필요한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주제는 주로 제가 넷플릭스 사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넷플릭스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든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고 그 아키텍처가 또 최근에 많이 레퍼런싱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조금 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국내 최대 IT 서비스 회사에 와갖고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 마이크로 서비스 굉장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낡은 그러니까 이미 그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10년 전부터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을 해서 도입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미 한 3, 4년 전부터 이미 다 하고 이제 사실 별로 재미가 없는 주제이긴 해요. 이 주제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최근에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 펑션 애저 서비스 또는 이제 서벌리스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벌리스 환경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현재 아마 제가 뒤에 말씀드릴 주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약간 통신 관점에서 한번 통신 트랜지션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과거에 한 10년 전에는 이제 어떤 였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서비스를 만들면 내부적인 통신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그냥 이제 뭐 XML 통신들 그다음에 SOAP로 이제 굉장히 무거운 사실 통신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한 5년 전부터 이 통신 수단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벼운 수단, 그러니까 API가 좀 그 뭔가 굉장히 빨리 도입이 되면서 REST API 기반의 뭐 JSON이나 이런 아주 라이트한 메시징을 가지고 통신을 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서비스들이 통신을 하는데 필요한 그 버든들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비스를 좀 분리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게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업무들을 짧게 쪼개서도 충분히 이것을 이제 통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쉽고 원활하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뒤에 서버리스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 게 그냥 REST API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뿐만 아니라 더 작게 쪼개서 펑션 레벨로 쪼개갖고 해도 충분히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AWS 클라우드 안에서 뭐 이 그 서버리스 환경에 뭔가 그 함수들을 서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을 하거나 순차적으로 실행한다거나 아니면 병렬적으로 실행한다거나 하는 그런 에피머널 펑션 이런 거를 그때그때 딱 실행하고 딱 이 아주 라이트한 그 컴퓨팅을 가져가는 그런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IT에서 한 20년 뭐 좀 다 뭐 저희 선배님도 계시지만은 경험을 해보면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그 방향으로 나가고 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는 않죠. 되게 이제 우리가 옷 같은 경우는 복고라는 게 있어갖고 옛날에 뭐 옷이 유행하기도 하고 나팔바지 이런 게 유행하기도 하는데 IT에서는 다시 지금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서버를 사서 넣자 이렇게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역적이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좀 큰 그 우리의 문제기도 합니다. 사실 숙제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한 뭐 5년 전에 이미
막 사람들이 막 하고 있었던 그런 거고, 지금 제가 이제 서버리스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이제 한 뭐 4, 5년 후 되면은 또 뭐 서버리스가 아주 일반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라는 건 이미 와 있다. 우리가 펴져 있지 않았을 뿐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들이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개발팀에서 하는 그 개발을 저희가 모델리스틱 앱이라고 합니다. 오늘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용어들을 하나씩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델리스틱 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뭐 그 숫자라는 건 어떤 대중이 없습니다만은 하나의 뭐 DB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걸 그냥 모놀리스틱 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모놀리스틱 앱도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뭐 조그마한 스타트업에서는 모놀리스틱 앱으로 개발하는 게 맞죠. 예. 뭐 그거를 뭐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리를 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근데 이제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확장성의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 사이클에서 이제 여러 개발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이 계속 느려지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특정 모듈, 그러니까 서비스 안에 있는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특정 모듈이 장애가 나면 서비스 전체가 장애가 나는 그런 이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 큰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회사 규모가 좀 커진 상태에서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혁신에 져야되고, 그다음에 시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타임 투 마켓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넷플릭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넷플릭스에 보시면 여기 작은 저기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하나들이 다 서비스고, 그 서비스들은 저런 식으로 레스트 프로토콜로 수백 개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렇게 API를 통해 가지고 통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가 이걸 처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모든 걸 관리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소스 도구들을 다 이제 개발을 직접 하고 내재화를 시켜서 도구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오픈 소스로 또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툴들인데, 아마존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존도 이제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도 2004년도인가 아마 이제 뭐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컨펌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외부에 있는 자료로 보면 이렇게 회사 내에서 모든 서비스를 API로 만들어서 인터페이싱을 해라라는 약간 탑다운의 오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사실은 모든 서비스를 API로 만들고 사실 SOA라고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마존에 있는 모든 이런 하나하나의 화면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들 보시면은 상품 추천, 상품 예를 들어서 정보, 그다음에 밑에 있는 모바, 이미지 서비스 하나하나가 다 마이크로 서비스고, 각각의 서비스 하나하나는 각각의 개별 팀들이 직접 자기 팀에서 기획, 개발, 운영, 온콜까지 받는, 그래서 하나의 팀이 하나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닷컴에 있는 이런 화면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몇십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합쳐진 화면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닷컴에 있는 이 점들이 다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인데, 거기에 지금 디펜던시 맵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이렇게 웹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고, 이걸 뭐 펼쳐놓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에 있는 회사, 뭐 아마존 웹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굉장히 많은 팀들이 각각의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는 뭐 카트만 담당하고, 어떤 서비스는 상품 추천만 담당하고, 뭐 AWS 입장 안에도 어떤 서비스는 뭐 EC2, 어떤 서비스는 EC2 안에도 뭐 오토 스케일링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 팀들이 각각 나눠져 있고, 이런 팀들이 각각 그 개발해서 배포하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당 뭐 이게 이제 2015년도 데이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이터들 대부분 한 3년 전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현재 뭐 더 많겠죠. 서비스가 훨씬 많고 사이즈는 더 커졌으니까. 그래서 연간 뭐 5천만 회 2, 3년 전에 배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전 회사에서 제가 다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에 제가 담당했던 팀이 이제 사내 API를 담당하는 팀이었어요. 이제 아마존하고 비슷하게, 아마존은 뭐 사실 저렇게 굉장히 잘게 이제 서비스를 분류를 했지만은 다음도 사실은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서비스가 몇백 개가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서비스 하나에도 이제 뭐 하나를 이제 한 개 팀이 거의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검색이다, 뭐 검색 안에도 뭐 음악 검색, 그다음에 사물 검색, 뭐 그다음에 일반 게시판 검색, 카페 검색 이런 거 담당하는 담당 팀들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 팀들이 각각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API를 공개를 하면 회사 내에 그거를 API를 처리해 주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제 밖으로 저희가 오픈 API도 제공을 했었는데, 오픈 API 같은 경우는 제가 나올 때, 지금은 데이터 공개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나올 때 한 3년 전에 한 월간 3억 건 정도를 하고 있었고, 뭐 이거는 이제 공개 가능한 수치라서 제가 그때 다음 내부 API, 그러니까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하는 이제 트래픽이 일간 5억 건이 넘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로그인 하자마자 그 첫 화면 이제 로그인하면 메일이 뭐 몇 개가 있고 뭐 카페에 글이 몇 개 있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럼 첫 화면에서 그 첫 화면 팀이 그 메일이나 카페에 있는 개수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메일 팀에 콜을 해가지고 내 아이디에 대해서 메일 개수가 몇 개인지를 갖고 오는 API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카페 팀에도 카페 팀에 호출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다음 첫 화면은 굉장히 1000만 명이 쓰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면 로그인하는 사용자도 뭐 500만, 600만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그 사용자들이 매번 콜을 하는 거죠. 리로드 할 때마다. 그건 이제 사실은 캐싱도 쉽게 처리하기 어렵죠, 그죠? 메일은 오는 걸 계속 보셔야 되니까. 사실 메일 팀 입장에서는 메일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이제 다음 탑, 뭐 예를 들어 다른 서비스에서 메일 카운트를 갖고 간다거나 이런 걸 계속 API로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나는 메일 서비스만 하면 되는데 다음 탑에 내 데이터를 가져가는데 그 트래픽을 제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전에 제가 굉장히 이슈들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거든요. 각 서비스가 있는데 각 서비스마다 서버가 있죠. 물리 서버. 이제 다음은 데이터 센터에서 물리 서버를 쓰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서비스 입장에서는 딴 팀에서 내 콜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비 사는 거는 우리 회사, 우리 팀 부서인가? 우리 팀 돈인가? 저 팀 돈인가? 뭐 이런 게 이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비 계속 증설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사실 API 게이트웨이가 중간에 내부에 있어서 캐싱으로 많이 처리를 하지만 그걸로 뭐 해결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게, 뭐 API로 인터페이스 한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제가 뭐 완전히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사실은 데브옵스로 팀을 만들어서 이제 작게 팀을 해서 서비스 하나를 돌린다? 그것도 쉬워요. 조직 개편하면 되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키텍처가 물리 서버를 쓰고 있으면 이거는 스케일링이라는 이슈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장비가 언제든지 자동 스케일링이 될 수 있도록 한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건 클라우드 아니면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큰 세 축이 같이 움직여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그리고 데브옵스, SOA 인터페이스, 이 세 가지가 다 움직여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사례들은 대부분 다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구현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제가 넷플릭스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동영상들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료는 제가 아마 드렸으니까 링크를 누르거나 아니면 찾아보시면 뭐 대부분 굉장히 익숙하게 나와 있는 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추천드리고, 여기에 있는 제가 발표하는 내용도 이 영상 내의 내용을 약간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꼭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넷플릭스가 이제 2000년도에 사실 이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었죠. 우리가 뭐 흔히 갖고 있는 아키텍처예요. 그냥 L4 스위치 뒤에 이제 3티어에 뭐 톰캣이랑 아파치 깔고 그다음에 뒤에 DB 있는, 뭐 그냥 정자, 그리고 코드를 그냥 모든 개발자가 한 코드 베이스에서 개발해가지고 배포하는.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데이터 센터에 큰 장애가 한번 납니다. 넷플릭스가. 그래서 자기네들이 2009년도부터 클라우드에 올리기를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첫 번째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버지니아의 AWS 리전에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이거 뭐 그 지나간 사실이니까 2011년도에 큰 한번 그 버지니아 리전에 장애가 한번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리전 간 멀티 리전으로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웨스트 1에다가 그 다시 한번 그걸 올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리전 간의 어떤 백업뿐만 아니고 그 리전 간 액티브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US 웨스트 2에도 2013년도에 리전을 올립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마이그레이션이 끝나요. 그래서 지금은 넷플릭스는 거의 100% 워크로드가 다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그
이게 이제 2015년도 데이터죠. 보시면은 2015년도 장표예요. 이게 리인벤트 장표이기 때문에 2015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이제 몇백 개, 수백 개, 100개 했으니까 수백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고 만 개, 수만 개의 인스턴스를 돌리고 있어요. 예. 3년 전에. 지금은 훨씬 더 크겠죠. 어제 실적 발표 났던데 굉장히 잘 돈도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몇십 명의 오퍼레이션 엔지니어가 그냥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 센터도 없고.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큰 뭐 몇만 개가 넘는 인스턴스, 서버 인스턴스를 몇백 개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데 몇 명의 그냥 엔지니어들이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걸 크게 세 개로 요약을 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해 주신 분이 아드리안 커커프리트라고 작년에 올해 썸밋 때 키노트로 오셨었는데 그 이전에 넷플릭스 아키텍트셨었어요. 이분이 얘기하신 게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API로 통신을 한다. 이건 뭐 아시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루즐리 커플돼 있다. 이건 뭐냐면은 독자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딴 서비스하고 영향을 안 받고 내가 디플로이를 내 서비스를 내 디플로이를 하면 딴 서비스는 내한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디펜던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영향을 안 받는가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내 도메인에서만 서비스 코드 데이터로도 충분히 하나의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의 사이즈가 얼마냐 도대체. 뭐 팀원이 뭐 10명이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코드 라인이 얼마나 되는 거냐, 아니면 뭐 API 숫자가 몇 개냐, 뭔가 좀 정량적으로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를 가르는 기준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예. API로 통신을 할 수 있는데 루즈리 커플돼 있고 바운디드 컨텍스트 할 수 있는 거. 예. 뭐 어떤 책에 보면은 뭐 2주 만에 뭐 리팩토링 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내용이 있기도 있고, 또 이제 아마존이 갖고 있는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투 피자 팀이라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 피자 두 판을 뭐 점심 한 끼니로 먹을 수 있는 팀의 사이즈 뭐 이런 이제 그런 약간 은유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단위라고 하는 거는 그런 숫자의 단위는 아니고 사실 이 서비스의 어떤 도메인의 어떤 규모의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얘들 버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손 놓고 있어야 돼요. 이 버그 고칠 때까지. 예. 근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을 하면 이렇게 각자 빌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스프링으로도 개발할 수도 있고 노드.js로 개발할 수도 있고 루비 온 레일즈로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자바 프레임워크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바 프레임워크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회사 이제 예전 다음에도 자바 프레임워크가 이제 그 표준이었어요, 회사 사내.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를 자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자바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다른 걸로 만들면 굉장히 빠르게 진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자바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바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을 뗐어요, 진짜. 예. 그 이제 사실은 그 회사 내에 사실 표준을 어겨가면서 다른 서비스를 쓴다는 건 굉장히 모험이거든요. 이제 특히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근데 그런 자유도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마이크로 서비스에도 그런 사상이 녹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의 뭐 팀이 에러를 내면 다른 팀들은 에러 안 나고 그냥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는 되게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냐? 되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로직과 하나의 데이터 스토어를 뭐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스토어를 갖는 아주 작은 거고, 그다음에 API를 퍼블릭 API 인터페이스를 갖는 정도가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서로 간에 이제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를 받아와서 자기 서비스를 처리하고 보내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처럼 이거는 굉장히 쉽게 보이는데 말처럼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원래. 예. 이제 넷플릭스의 어떤 사례를 보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S라고 적혀 있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인데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하나들이 이제 뭐 각각의 DB 스토어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호출하는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서비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만 이제 호출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얘가 뭐 응답이 없거나 느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뭐 제가 얘기한 대로 장애가 났을 수 있어요. 어떤 다른 서비스가. 그러면은 이제 캐싱을 찾아서 뭐 폴백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캐싱을 뭐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로 들고 필요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장애가 복구가 됐으면 다시 폴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캐싱 서버에다가 이제 다시 그거를 넣어준다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사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야 되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러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들고 있는 것들이 또 쫙 모여 있는 그런 구조로 사실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 사이에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운영하는 방법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이게 지금 현재 그 넷플릭스의 이제 서비스 사례인데 앞에 보면 ELB라고 있죠. 저게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스입니다. Elastic Load Balancing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로드 밸런싱을 처리해주는 게 앞단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줄이라고 해서 API 게이트웨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줄이라는 일종의 프록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들어온 모든 트래픽을 L7 레벨에서 이렇게 처리해주는 프록시가 존재하고, NCCP는 이제 넷플릭스 내부의 그냥 인증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냐, 뭐 이 사람은 권한이 있냐 없냐, 뭐 돈을 냈냐 안 냈냐 이런 걸 이제 확인해주는 놈이고, 그리고 이제 API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 안에 이제 저런 API들이 있어서 이제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엣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에는 또 이것만 각각의 지금 동그라미들이 마이크로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테스팅 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추천해 서비스도 있고, 라우팅 해는 애도 있고, 암호화 라이브러리 처리해주는 애도 있고, 예를 들어 암호 예를 던지면 암호 해주는 뭐 그런 거, 뭐 캐시 서버들 이런 것들도 이제 내부 미들웨어 티어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그 서비스 하나만 있고 걔네들끼리 막 통신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저런 엣지들, 그다음에 미들 티어들의 각각의 서비스들이 다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가 보통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각각의 서비스들을 호출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도가 늘어나고 그 복잡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 세 개가 이제 이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오픈 소스인데요. 먼저 휴스틱스라고 하는 오픈 소스가 있는데 얘는 뭘 하는 거냐면은 클라이언트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아까 저 클라이언트 그 라이브러리 있다고 그랬죠. 그 라이브러리인데 얘가 뭘 하느냐면 제가 이제 다른 서비스에 호출을 했는데 얘가 응답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전 차단기 있죠. 차단기 내리는 것처럼 얘한테 호출을 안 합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간에 얘한테 또 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일단 기다려요. 얘한테 계속 호출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일단은 얘한테 계속 호출했는데 계속 느려지잖아요. 그럼 내 서비스까지 위험해지는 거죠. 얘도 지금 장애 났는데 내 서비스까지 장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좀 기다려서 이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서킷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장애가 났을 때 이제 폴백 처리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가 조금은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뭐 고객이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의 데이터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이제 폴백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휴스트릭스라는 그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각각의 서비스를 이렇게 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로드가 계속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 로드밴에서 또 앞에 놓으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클라이언트가 그 서버들의 저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서버가 4대가 있는데 4대의 서버 리스트를 갖고 와서 자기가 순차적으로 라운드 로빈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그냥 일종의 클라이언트 로드 밸런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는 다른 팀의 서비스를 호출할 때 자기가 직접 로드 밸런싱을 해야 돼요.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 호출을 하는 서버에다가 그렇게 하는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레카라고 하는 거는 저 리본에서 만약에 서비스를 예를 들어 A라는 서비스에 서버가 4대가 있으면 4대의 리스트, 그러니까 목록을 찾아와 가지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디렉토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 3개가 이제 돌아가서 사실은 서로 간의 서비스 간의 이제 연결 문제들을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API가 들어와서 A 서비스에서 지금 색깔이 3개가 이제 서비스가 다른 건데 각각이 이제 다른 팀에다가 호출할 때 중간에 있는 인증 서비스 호출할 때 이제 휴스트릭스가 처리를 호출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폴백을 하고 또 다른 서비스는 또 뭐 이렇게 유레카를 또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디펜던시가 강해도 최대한 이런 그 서비스 사이의 장애나 폴백이 가동하도록 구성을 해놓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넷플릭스는 이 서비스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가 항상 잘 동작할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키텍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서비스만 믿는 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도 안 믿어요, 이 넷플릭스는. 그래서 AWS의 인스턴스 레벨에 페일이 났다.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거는 클라우드에 있는 인스턴스, 뭐 물리 서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항상 페일 난다. 이거는 항상 페일이 날 거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는 3가지 정도의 케오스 관리라고 하는데 케오스 몽키, 케오스 고릴라, 케오스 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스턴스를 일부러 죽이는 서비스예요. 얘가 인스턴스를 일부러 죽여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카오스 고릴라는 저희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인스턴스가 특정 availability 존, 가용 존 안에 들어있거든요. 한 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모여있는 가용 존 안에 들어있는데 그 가용 존을 죽여요. 예, 가용 존에 들어있는 서비스를 다 죽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페일오버를 다른 AG에 페일오버가 돼야 돼요. 예, 한국에도 AG가 2개가 있는데 한국의 하나의 AG에 있는 서버를 다 죽인다, 인스턴스를 다 죽인다. 그러면 다른 AG에 바로 폴백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존 페일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건 가끔 하겠죠. 이렇게 한꺼번에 자주 하지 않겠고, 인스턴스 페일은 자주 하고, 존 페일은 가끔 하고, 그리고 서울 리전을 믿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서울 리전, 예를 들어서 북미의 동부 리전, 서부 리전 압니다. 리전을 페일 시켜요. 리전의 서비스를 다 날리는 거죠. 그러면은 폴백이 바로 페일오버가 바로 다른 리전에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넷플릭스 OSOS 가시면은 인스턴스 페일을 하는 카오스 몽키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넷플릭스 안에는 저런 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런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배운 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런 서킷 브레이크, 페일 폴백, 그다음에 뭐 멀티 리전 페일 오버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하고 뭐 오토 스케일링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리던던시나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케오스 뭐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팀도 사실은 솔루션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게 팀이 잘 운영될 거라가 아니라 솔루션이 그거를 먼저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동으로 이게 복구가 되고 자동으로 디플로이 되는 그런 툴들을 많이 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OS에서 가시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 도구들이 있어요. 다들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AWS 베이스에서 자기네 서비스를 아주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오픈 소스가 굉장히 많고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AWS 클라우드 기반의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들었던 회사들의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이미 공개된 사례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사례가. 그래서 이걸 몇 개를 제가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리인벤트에 발표된 자료들이에요, 이게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다 저희 고객들이 와서 발표를 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길트라든지 뭐 예를 들어 나이키 같은 사례도 굉장히 좋고요. 이런 사례도 꼭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몇 개만 제가 선택을 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한다는 거는 어떤 특정 아키텍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뭐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EC2 인스턴스에다가 로드 밸런스를 앞에 놓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도 마이크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넷플릭스가 했던 것처럼. 예. 넷플릭스는 사실은 그냥 인스턴스에서 한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컨테이너를 쓰는 거죠. 최근에 이쪽 방향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넷플릭스도 지금 컨테이너로 많이 넘어왔고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작년 리이벤트 넷플릭스 발표자를 보시면은 컨테이너로 많이 넘어온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컨테이너로 많이 넘어왔고 그래서 컨테이너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서버리스로, 그러니까 아예 이 서버 관리가 없도록, 인스턴스 관리가 없고 우리가 이제 펑션 레벨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이제 인스턴스 기반으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뭐 넷플릭스가 굉장히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더 이제 깊은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아키텍처 하에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구성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의 뭐 대표적인 그 스타트업인 이제 우한형제들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고 뭐 며칠 전에 올라온 블로그입니다. 이제 2017년 6월 1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13일. 그래서 한 달 전이네요. 한 달 전에 올라온 블로그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하는 과정에서 API 게이트웨이를 먼저 도입을 했던 사례를 이제 공유한 내용이 있거든요. 꼭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앞에 제가 넷플릭스 소개하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SK 플래닛에서 11번가라고 이제 이건 쇼핑몰 사이트니까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하고 있는 사례이고요. 이것도 지난주인가 올라온 글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일부 그 넷플릭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원래 자기네들 사례죠. 그냥 와르로 그냥 자바 와르로 다 묶어갖고 하나의 큰 통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상태 저게였는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상품 전시해주는 API, 상품 추천하는 API,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API들을 분리를 이제 먼저 한 다음에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레거시랑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레거시하고 몇 개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리한 애들하고 공존되어 있는 상태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줄이라고 하는 이제 API 게이트를 쓰고 뭐 휴트릭스나 유레카나 뭐 리본 같은 걸 써서 만든 그런 사례가 있고요. 여러분 꼭 그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전환할 때 먼저 이제 그 큰 통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 중에 먼저 가능한 것부터 먼저 옮기는 거죠. 가능한 것부터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사이가 사실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서로 공존하게 됩니다. 그 레가시 모놀리스틱이랑 마이크로 서비스랑.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뭐 API 처리를 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은 항상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서비스별로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폴백이나 테스트, 인프라 자동화 이런 건 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그 툴들도 다 넷플릭스에서 제공한 오픈 소스 그리고 클라우드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를 썼는데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 OSS가 오픈 소스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니까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재화 노력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좀 레슨런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바꾸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API 게이트웨이 쪽은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컨테이너 쪽만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저희 썸밋 때 아마 키노트 와서 들으셨던 분들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의 지금 IoT 갤럭시 S8에 있는 이제 삼성 커넥트에 그 서비스를 넣었던 사례고요. 상무님께서 직접 올라오셔갖고 강의를 해주셨었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야 아시겠지만은 뭐 전 세계적으로 팀이 나눠져 있고 애플리케이션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AWS에서 지금 한참 이제 다들 개발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걸 좀 더 원활하게 서비스를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그러면 아키텍처를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보자라고 하신 거고 그래서 만든 아키텍처가 이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IoT 기반의 어떤 그 디바이스들이 쫙 붙죠. 그리고 이제 ELB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커 기반의 ECS 기반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올려서 서비스를 한 거고요. 근데 그 뒤에 뭐 일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도커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도커에 올라가는 사실은 인스턴스에 올라가는 서비스들도 어떻게 보면은 서버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버는 사실은 그 컨테이너들이 많이 배포가 되면 될수록 서버는 자동 스케일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도커 그 컨테이너의 그 서버들이 이제 오토 스케일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할 때도 현재 그 테라폼이랑 뭐 긴랩 같은 걸로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개발부터 테스트 프로덕션 사이에 어카운트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AWS 계정이 이제 여러 개로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덕션 레벨의 이제 리소스랑 테스트 레벨 리소스랑 그다음에 개발 쪽의 리소스들을 분리를 해놓고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젠킨스도 있고 테라폼도 있고 좀 다양한 서드 파티 툴을 써서 개발을 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마존의 ECS랑 ECS를 통해서 이제 ECR 통해 가지고 그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이제 각각의 그 인스턴스에 그 컨테이너로 배포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서버리스 기반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많은 회사들이 지금까지는 여전히 뭐 서버 기반이죠. 인스턴스도 도커를 아무리 띄웠다고 해도 서버 기반이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AWS 람다라는 서비스가 2014년도니까 벌써 3년 됐네요. 3년이 됐는데 이게 나오면서 이제 이 서버리스 뭐 프레임워크, 뭐 아키텍처가 이제 유행이 됐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걸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이제는 아니고 내일 아마 구미에서 이렇게 빙글에 이상현님께서 이제 지난 썸밋 때 제가 발표한 같이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발표한 내용을 아마 발표를 하실 텐데 오늘 못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빙글 같은 경우는 이제 SNS 관심사 뉴스 SNS 서비스인데 예전에는 이제 그냥 EC2에 올려서 서비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업소스라고 하는 이제 그 저희 매니지먼트 툴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었죠. 근데 여기 안에는 아무래도 작은 그 모듈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모듈들을 사실은 각각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아무리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그 서비스 바꿀 때 이제 다른 서비스들이 다 이제 중단하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서버리스 그렇다고 해서 뭐 도커로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서버리스로 그냥 간단하게 빼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팸 필터인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빙글 써보시면은 이제 URL을 공유를 해요. 뉴스 사이트니까. 그래서 뉴스 사이트인데 근데 이제 축약 이 숏 URL이 많잖아요. 근데 숏 URL이 사실은 가보기 전에는 얘가 스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숏 URL을 보냈을 때 얘가 스팸인지 아닌지를 판별만 딱 해주는, 그러니까 숏 URL을 보내면 true and false를 보내요. 그러니까 true면은 스팸이다, false면 스팸이 아니다, 이것만 딱 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그 안에 뭐 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이게 업데이트가 많은데 자주 있죠. 아무래도 스팸 사이트니까 데이터도 업데이트되고 이제 로직도 약간씩 바뀌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업데이트되는 게 너무 서비스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얘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람다가 뭘 하냐면 그냥 API가 그 URL이 들어오면 그걸 그냥 true and false만 딱 보내주는 그냥 그걸 만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거로만 따로 업데이트하면 서비스에 영향을 크게 안 주니까 큰 이제 이슈가 없었더라. 이걸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의 서비스를 이렇게 각각씩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뭐 현재 상태인데, 뭐 아무리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나눠져 있죠. 한 적어도 한 30개 정도의 서비스로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보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운 거가 뭐냐면은 뭐 잘 돌아가고 있는 거는 사실은 할 필요 없다. 아주 작은 거부터, 리스크가 적은 거부터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서비스 단위라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라는 게 팀의 사이즈나 API 엔드포인트 숫자나 뭐 이런 게 아니다. 뭐 캐시냐 DB가 한 개냐, 뭐 캐시가 있냐 DB가 두 개냐, 뭐 이런 것도 아니다. 그냥 서비스, 그냥 기능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어떤 개발자들이 뭔가 이거를 이제 뭐 조직적으로 나눈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나누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다른 서비스의 개발자들도 쉽게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문서화나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그 빙글의 서비스들이거든요. 보시면 뭐 스팸도 있고, 마케팅 봇도 있고, 서치 인터페이스도 있고, 뭐 빙글 광고도 있고, 빙글 피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WS에서 이걸 서비스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니까요, 그죠?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거죠. 아까 이제 넷플릭스나 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재하드된 툴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스타트업들은 내재하드된 툴을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직접 그걸 만들어서 쓴다는 거는. 그래서 AWS에 있는 서비스들을 주로 활용을 한다. 그리고 별로 관리가 필요 없는 그런 서비스를 쓰고, 그리고 최대한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코드를 인프라 코드를 새로 짜서 그걸 잘 관리를 한다. 그래서 사실 수동으로, 사실 손으로 이렇게 인프라 만들고 이렇게 관리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는데, 향후를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재시작할 수. 제가 어제 이제 그 한 스타트업 행사에 가서 제가 HB 스미스라는 회사랑 같이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회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직원이, 팀원이 2명이에요. 회사 직원이, 대표랑 CTO랑 2명인데 그 시간이 마침 뭐 매일 한 12시 반인가 그 서비스 업데이트 배포를 한대요. 그 전날 한 거를 배포를 한대요. 근데 거기 앉아갖고 있는 거예요. 발표를 하러. 제가 점심 때 발표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런 얘기가, 12시 반에 저희 회사 배포가 돌아가는데 저 여기는 앉아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명이 거기 팀원이, 정직원이 다 와 있어요. 거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은 서비스를 배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서비스 하나에다가 이렇게 패치해서 배포를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만 제외한 모든 리소스, 인스턴스, 뭐 람다 함수 전부 다 새로 떼운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끄고 새로, 리소스를 완벽히 다 날리면서 새로 배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완전 자동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자기네들 앉아서 뭐 별 문제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Q&A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제안은 아주 간단하게, 이건 잔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했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팀으로. 내가 이제 당직을 서서 서비스 온콜을 받을 만한 그런 각오가 있도록 팀을 구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개발부터 운영까지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화 도구들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구성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해야 될 일들이 적어지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그대로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팀이 펑션도 나눠져 있잖아요. 뭐 서버 관리해주는 팀, 뭐 QA 팀, 뭐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게 벼틀리기일 수도 있습니다. QA 보냈는데 뭐 세워라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면 개발부터 QA까지 다 우리 운영까지 온콜까지 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구조가 돼야 마이크로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오토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동화 도구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좀 잘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될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의 코스트가 사실은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이익이다. 그러면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네이 롤은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짠 코드는 여러분들의 조직을 담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업무별로 각각 좀 사내의 표준이 아니라 뭔가 각자 팀을 만들어서 권한을 부여했다면 각각의 원하는 팀들이 각각의 원하는 뭐 아키텍처나 원하는 프로그램 랭귀지나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만은 서비스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버리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가 한 1년, 뭐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이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같이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버리스 기반으로 만약에 아키텍처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런 아키텍처들을 잘 써서,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잘 써서 구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API를 내부적으로만 잘 쓸 게 아니고 이제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 회사에서도 이제 오픈 API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내부에서 API를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부랑 소통하는 것도 API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다양한 혁신들,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뭐 내 API를 써서 어떤 스타트업들이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 안 내고 아웃소싱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 API를 다르게 진화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모니타이제이션도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요즘은 뭐 API도 유료로 많이 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회사 내에서 만약에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어떤 그런 레슨런을 좀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AWS에도 이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레벨의 것들을 완전 자동화로 배포하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렇게 AWS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90개가 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잘 묶어갖고 조합을 해가지고 서비스 처음 그 코드를 배포부터 디플로이까지 한 방에 쫙 그냥 완벽 자동화를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AWS 코드스타라는 서비스인데 이게 오픈된 지가 한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 4월 달인가 3개월밖에 안 됐죠. 4월에 지금 정식 공개가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서비스를 지난 해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개발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에벤젤리스트 서밋에서 이제 에벤젤리스트끼리 이거를 브리핑을 받았는데 다들 이제 작년 2016년 이제 리인벤트에서 발표될 서비스가 한 20개 정도 돼 있었는데 그걸 다 한번 다 들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같이.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가장 많은 투표가 나온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에벤젤리스트들이 와, 이 서비스 진짜 죽인다라고 하는 게 AWS 코드스타라는 서비스였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완벽하진 않은데 이 서비스는 뭐냐면은 서비스의 모든 서비스를 AWS의 대부분 데브옵스 서비스랑 배포 서비스, 관리 자동화 서비스 이런 걸 다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은 팀들 한 뭐 10명 이내의 팀들이 자기 코드를 배포를 원하는 프레임워크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대본을 준비했지만 시간이 안 돼서 넘기도록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AWS 계정이 있으시면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한 3개 리전에서 지금 서비스를 써보실 수 있거든요. 그냥 간단한 샘플 앱이라도 만드셔갖고 테스트 커밋을 해보시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지라도 이제 지라 이슈 시스템도 넣어주는데 지금 한 공짜로 지금 5개 라이선스 공짜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유료로 주는 거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제 뭐 회사에서 이거 못 쓰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나가면 안 되니까 남겨주시면 제가 크레딧도 보내드릴게요. 네. 자,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뭐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Q&A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